하루도 채 되지 않는 8시간 만에 57명을 살해하고 35명의 사상자를 내어 2010년까지 최단 시간, 최다 살상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희대의 살인마 우범곤. 그는 누구일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된 우범곤. 해병대 군복무 당시 훌륭한 사격 솜씨로 특등사수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전역 후 경찰이 되었어. 그는 어릴 적부터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동경했기에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는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981년 4월부터는 101 경비단에 선발되어 청와대 경호 업무를 수행했을 만큼 한마디로 엘리트 경찰이었지. 미친 호랑이. 하지만 얼마 못 가 그는 중도에 전출을 당해. 그는 그의 난폭한 성격과 술로 인한 주사 문제로 인해 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경상남도 의령군의 국유지서로 자천되었어. 여기서 국유는 지역의 명칭이고 지서는 현재 치안센터라고 보면 돼. 성격이 워낙 거칠고 술만 마셨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지는 우범곤에게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는 말이지. 사건의 발단은 파리? 1982년 4월 26일 잔인하고도 살벌한 사건이 일어났어.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당시 우범곤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저녁 근무를 위해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동거녀가 잠자는 우범곤의 몸에 파리가 앉는 것을 보고 파리를 잡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내리치자 놀라서 잠에서 깬 우범곤이 크게 화를 내게 돼. 동거녀가 자신을 무시해서 때린 것이라 오해한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 우범곤은 동거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뒤 저녁 근무를 위해 나갔다가 만취가 된 상태로 돌아왔어. 술에 취해 더욱 격정적으로 변한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싸움을 말리던 가족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게 돼. 가족들은 술에 취해 망나니처럼 날뛰는 우범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동거녀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범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 폭발했어. 완전 무장. 화가 난 그는 집에서 뛰쳐나온 다음 예비군 무기고에 가서 수류탄 7개, 소총 2정과 실탄 180발을 탈취했어.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서는 바로 총을 쏴 죽였어. 아무 잘못도 관련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는 행인을 죽인 뒤 곧바로 국유 우체국 쪽으로 향했어. 우범곤은 자신이 총기를 사용하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화국에 들어가 전화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죽이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광란의 살인극이 시작되는 거야. 눈에 띄면 죽는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 집주인부터 자신의 동거녀까지 총 6명을 살해한 다음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람을 죽였으면 잡힐 것이 무서워 도망을 가거나 숨기 마련인데 분이 채 풀리지 않았는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첩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질러 유인한 뒤 총기를 난사해. 총소리에 놀라 나온 사람들도 결국 모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고 시장에서만 총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야. 우범곤은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낀 걸까? 그는 일말의 두려움 없이 다음 타겟을 찾아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하다가 마을의 한 상갓집에 들어가게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의금 3,000원을 내고 술상까지 받았지. 총을 메고 있는 그를 의아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간첩이 나와서 비상이 걸렸다며 의연하게 둘러대기도 하고 봉급도 작고 총각이라서 차별도 받는다며 인생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고도 해. 그렇게 잘 넘어가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내 우범곤의 심기가 불편해졌어. 실탄도 없는 빈 총을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는 농담에 기분이 상한 우범곤은 갑자기 총을 들고 농담을 한 주민과 이장을 쏘고 도망가는 조문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2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 자폭. 그는 상갓집에서의 범행 이후 산속에 몸을 숨겼다가 다음날 오전 3, 4시에 마을의 한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일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어.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지. 무능한 경찰.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들지.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사건이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 50분쯤 보고를 받은 국유지서장 일행은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서 경찰 30명은 자정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어. 하지만 이들 또한 우범곤이 무서워 마을 초입 다리 밑에 숨어있기만 했을 뿐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사상자들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기 바빠 마을에 경보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초기 대응도 전혀 하지 않았지. 일주일 만에 묻힌 사건. 이토록 잔혹하고도 비극적인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대서특필할 만큼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의외로 사건이 아주 빠르게 묻혔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수습을 해야 했겠지. 또 당시는 언론 통제가 이뤄지던 시기여서 관련 기사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후속 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끝이 났어. 자료마다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집계 데이터에도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정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야. 진심 어린 사과. 사건을 겪고도 유족들은 정부의 통제로 인해 추모 행사 한번 열지 못하고 오히려 유족들만 죄인들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며 그동안에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어. 우순경 사건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의령부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벌인 만행인 만큼 국가가 책임이 있다며 도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유 공설운동장 인근의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결정했어.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래. 단정한 옷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이 남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어. 한때는 수산물 수입 유통회사를 운영했던 남자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에도 국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해 범죄자로서 체급을 키워나갔어. 유통회사 대표에서 흉악범으로 전락한 이 남자는 바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인 이름하여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광렬이야.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생긴 일. 2016년 10월 11일 새벽 동이틀 무렵 필리핀 팜판가주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남녀 3명이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어. 이들은 한국에서 150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던 박모 씨와 신모 씨 그리고 맹모 씨였어. 도피 생활 중이던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수소문 끝에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교민을 찾아냈는데 그들은 살인 용의자로 피해자들과 항상 함께 어울려 다니던 한 남자를 지목했어. 그의 이름은 박광렬. 필리핀 한인회에서 진행된 첫 면담에서 박광렬은 모르쇠로 일관했어. 이미 알리바이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지. 하지만 박광렬의 진술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어. 박광렬은 피해자들이 피살되기 전날 저녁 숙소에서 차로 2-3시간이 걸리는 곳에 방문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만한 거리를 이동했다면 어느 정도 옷을 갖춰 입었어야 했을 텐데 피해자들은 사탕수수밭에서 발견됐을 당시 옷차림이 외출복이 아니었고 심지어 여자 피해자는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박광렬이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결국 박광렬은 사건 발생 약 이틀 만에 도주했어. 박광렬 여자친구? 결국 필리핀으로 과학수사팀까지 파견됐고 피해자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 누군가 먹고 버린 콜라캔에서 박광렬과 피해자 이외의 또 다른 한국인 지문이 발견된 거야. 이 지문의 주인은 박광렬의 지인인 김춘수였는데 하지만 김춘수 역시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벽에 가로막힌 수사. 그러던 어느 날 수사팀은 도주 중인 박광렬이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박광렬 여자친구의 SNS와 정보원들의 첩보를 종합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결국 결정적인 흔적을 찾게 됐어. 바로 박광렬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한 식당 사진 속 냅킨에서 상호명을 발견한 거야. 상호명을 추적한 결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콘도의 레스토랑으로 확인됐고 결국 박광렬은 37일간의 도주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 박광렬은 왜? 박광렬의 검거와 동시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 그동안 입을 닫았던 공범 김춘수도 박광렬이 검거된 다음날부터 자백하기 시작했지. 당시 생활고를 겪던 김춘수는 사람 하나를 처리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박광렬의 말에 필리핀에 입국하여 박광렬의 범행을 도왔다는 거야.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총으로 쏜 건 박광렬이라고 주장했어. 자신은 옆에서 돕기만 했을 뿐 전반적인 책임은 모두 박광렬에게 있다는 의미였지. 그래도 역시 의문은 남아. 박광렬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알게 됐고 무슨 이유로 살해를 결심한 걸까? 박광렬과 피해자들의 첫 만남은 박광렬의 친누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해.
박학렬은 도피 중인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카지노 사업 등을 벌였지만 수입은 변변치 못했어. 피해자들은 박학렬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때부터 박학렬은 악의를 품게 된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박학렬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간절히 원했던 피해자들의 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라진 돈 150억?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벌인 투자 사기 규모는 150억대. 그리고 박학렬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드러난 것만 7억 원 상당이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돈이지만 피해자들이 살해된 뒤 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어. 범인은 잡혔지만 범행의 가장 큰 동기였던 돈은 사라진 거지. 피해자들이 모두 살해된 지금 사라진 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키는 결국 박학렬뿐이야. 박학렬이 어떻게 수감 중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교민들은 박학렬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어. 실제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 중 박학렬의 수감을 전후로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해. 검거된 이후 박학렬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게 돼. 두 번의 탈옥과 조력자. 박학렬이 검거된 직후인 2016년 말쯤 박학렬은 한 교민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투자금으로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다고 해. 갇혀 있었어야 할 박학렬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건데 이를 목격한 교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 심지어 박학렬은 3년의 수감 생활 동안 무려 2번이나 탈옥에 성공했어. 한국어 외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박학렬이 24시간 총을 든 무장경찰들이 지키는 감옥에서 무사히 탈옥을 한 거지.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돈이었어. 박학렬은 필리핀 현지 공무원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었고 탈옥을 하게 된 거야. 조력자와 돈. 이를 발판으로 박학렬은 수감 생활 중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뻗게 돼. 유통회사 대표에서 마약왕 전 세계가 된 박학렬. 박학렬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이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나 마약 유통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해. 그의 이름은 김형렬.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국내 마약 공급의 최상선으로 알려진 일명 사라김. 한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박학렬이 김형렬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로 마약 유통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을 압수했어. 뜯어진 다리미 바닥에 담겨있는 여러 개의 흰색 가루 봉지. 수감 중이던 박학렬이 국내로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마약이야. 박학렬은 2019년 10월 두 번째 탈옥 이후 검거되기까지 약 1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국내에 수백억대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이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년 이상 빠른 시점인 2018년 8월이야. 그러니까 박학렬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시점과 규모가 알려진 것 이상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박학렬이 들여온 마약은 국내 유통조직 총책인 일명 바티칸 킹덤을 통해 남양유럽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에게까지 전달되었어.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학렬이 전 세계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순간이었지. 그런데 살인범, 마약왕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박학렬을 필리핀 감옥의 VIP로 만들었다고 해. 필리핀 감옥에서 거물이 된 박학렬. 여차하면 세 번째 탈옥을 시도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야. 박학렬은 언제쯤 송환될까?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공범 김춘수는 국내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야. 하지만 박학렬은 아직 필리핀에 있지. 최근 필리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60년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야. 한국과 필리핀에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박학렬은 현지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된 뒤에야 들여올 수 있다고 해.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지.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필리핀 정부가 임시 인도 조치에 합의해준다면 송환의 길은 열리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6년간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 사람을 3명이나 살해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필리핀 감옥을 재패하며 탈옥을 일삼고 수감 중인 상황에도 국내에 수백억대 마약을 유통한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거냐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정부에 묻고 있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자취식이 가득한 지식상점을 구독해줘. 홍콩의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28살의 에비초이. 최근 프랑스의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큼 국제 무대에서 모델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그녀가 토막난 시체로 돌아왔어. 대체 에비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에비 초이는 1994년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개인 순자산이 1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 그녀는 18살에 알렉스 콩과 결혼하여 약 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초이와는 달리 콩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어. 그럼에도 콩은 결혼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하는 노력은 일절 없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초이에게 의존했다고 해. 심지어 이혼 후에도 콩의 형은 지난 1월부터 초이의 운전기사로 일했고, 콩의 어머니는 초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도 했대. 물론 남편의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금전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시댁 식구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안고 간다는 건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게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까지라면 더더욱 어렵지 않겠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혼한 이후에는 남남이잖아.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주고 베풀지 않듯이 마음이 없다면 지갑도 열리지 않기 마련이니까. 에비 초이는 비록 결별하긴 했지만 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위해서 옛 시댁 식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 콩과 헤어진 이후 그녀는 홍콩의 유명 면요리 체인 창업자의 아들과 2016년에 재혼해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어. 피살된 에비 초이는 지난 2월 21일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두 아이를 픽업하려다가 실종되었고,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 실종 사흘 만인 지난 2월 24일 홍콩 외곽 타이포의 한 시골 주택 냉장고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어. 시신이 발견된 주택은 에비 초이의 전 시아버지가 몇 주 전에 임대한 것이었는데, 범죄 현장에서 인체를 훼손한 전기톱과 고기 분쇄기, 망치 등이 발견되었고, 깊이 50cm가량의 2개의 솥단지에서는 에비 초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골과 갈비뼈 등이 무, 당근 등의 식재료들과 함께 발견됐으며, 냉장고에서는 2다리까지 나왔어. 에비 초이와 3년간의 부부의 연을 맺었던 콩. 이혼 후에도 에비 초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콩의 형과 그의 부모들, 더욱 가관인 건 콩의 양부모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콩 아버지의 내연녀 또한 범죄 현장 마련과 관련이 있다고 해. 그리고 콩의 해외 도피를 돕던 한 남성까지 엽기적이고 인간성 상실의 극치를 보여준 이 살인사건에 가담한 인물은 무려 6명이야. 집구석 참 잘 돌아간다. 아니 근데 에비 초이가 평소에 전 식구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못되게 군 것도 아니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꾸준히 지원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과 그의 식구들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에비 초이를 살해한 걸까? 에비와 전 시댁 식구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에비가 세금 회피를 위해 전 시아버지 앞으로 명의 수탁해 두었던 부동산 처리 문제 때문이야. 에비는 매각할 예정이었던 1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을 두고 전 남편 및 그의 가족들과 분쟁이 있었다고 해.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전 시아버지가 에비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고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어. 놀라울 것도 없는 게, 전직 홍콩 경찰 출신이었던 시아버지는 과거 강간 사건에 연루돼 2005년 경찰직을 내려놓았고, 에비 초이의 전 남편도 금괴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 또 에비 초이의 운전기사였던 전 남편의 형과 전 시어머니도 과거 은행에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정황도 있었다고 하니 애초부터 개막장 콩가루 집안이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콩과 그의 식구들이 에비 초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들은 에비 초이가 이혼 후에도 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에비 초이와 콩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어. 현재 홍콩 경찰은 12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하고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사용해 범죄 현장과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온전하게 수습하지는 못한 상태야. 돈에 눈이 멀어 한때는 식구였던 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일가족. 만약 에비 초이의 죽음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 비밀로 남았더라면 그들은 과연 그 피 묻은 돈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을까?